자, 652페이지 제3절 주택의 공급입니다. 자, 652페이지, 네, 제일 밑에 보면은, 네, 1번 주택 공급 원칙이 나와 있고요. 자, 주택 공급 원칙에 관한 내용 중에서, 자, 오른쪽이죠. 653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들어오시면 돼요. 기억관 이연을 찾으셨나요? 자, 기억번을 별표해 주시고, 기억번에서 세 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같이 볼까요? 기억번 밑줄 그십시오. 사업 주체,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밑줄 그십시오.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동그라미. 이때 승인이 뭐죠? 입주자 모집 승인이에요.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다는 이야기죠. 네. 자, 한 가지 했고요.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인데 박스 안에 봅니다. 기억번에 사업 주체 바로 뒤에 괄호에 봅니다. 괄호 안에 줄것죠. 공공주택 사업자.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는 뜻이죠. 공공주택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입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제외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몇 줄까요?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복리시설은 입주자 모집을 신고하면 돼요.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복리시설에 대한 입주자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세 가지죠. 자, 원칙적으로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공공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고 사업 주체가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하면 된다는 거죠. 세 가지 정리하셨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십시오. 쭉 내려오셔가지고 653페이지 맨 밑에 핵심 콕 아래쪽에 보십시오. 2번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제공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가져가야 돼요.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줄 보십시오. 무엇을 가져가죠? 마감재, 목록표 줄 거예요. 견본주택이 모델하우스거든요.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마감재, 목록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의 창은 어느 회사, 뭐 어떤 품질의 창을 쓰는지, 그리고 바닥재는 어떤 회사, 어떤 재료를 바닥재를 썼는지, 뭐 벽지는 무엇을 하는지, 등은 무엇을 하는지, 그 마감재 목록표를 전부 작성해서 제공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견본주택의 각 실내부를 촬영한 밑줄 긋죠. 영상물, 동그라미 2번. 그렇게 해서 몇 가지죠? 두 가지죠.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려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마감재약 목록표와 각 실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두 가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돼요.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리고 넘어가요. 양괄호 3번 봅니다. 이번에는 사업 주체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 예정자에게는 무엇을 제공해야 될까?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사업 주체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 예정자에게까지 줄 거예요.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주택 공급 계약을 할 때 입주 예정자들에게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다음에 자료 동그라미 또는 정보, 다음에 정보. 그 자료와 정보가 박스 안에 몇 개 있죠? 두 가지. 이 두 가지 자료와 정보를 각각 입주 예정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거죠.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 예정자에게 제공해야 될 자료는 동그라미 1번 견본주택 마감재 목록표입니다. 마감재 목록표 밑줄 그시면 되고요. 정보는 무슨 정보냐면은 공동주택 발코니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했다면은 그 피난구 설치 동그라미예요. 피난구 설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거지. 피난구 설치 등 정보 제공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피난구가 뭐냐면은 이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33층이에요. 봐주세요. 33층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303호고요. 여기는 3302호예요. 네. 여기는 이제 거실이나 방 등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발코니 부분이다. 발코니 베란다 쪽이죠. 발코니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3303호와 3302호의 경계벽이 이거잖아. 경계벽이잖아. 아파트 간 세대 간 경계벽이죠. 3303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은 이쪽에 이제 출입문 쪽으로 이제 대피를 해야 되죠. 대피를 해야 될 텐데 이게 하염이 확산되어 있으면 출입문 쪽을 대피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발코니, 베란다 쪽으로 대피를 해야 되죠. 하염이 확산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33층은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 그죠? 3층 공유도 아니고 치마 쓰고 뛰어내리면 안 돼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3302호 이웃 쪽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경계에 피난구가 설치되어 피난구. 재난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는 출입구를 뭐라고 하죠? 피난구라 그래요. 재발생 시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출입문을 피난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여기 발로 차면은 이웃 베란다 발코니로 갈 수 있는 여기 출입구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대피를 안전하게 하셔야 된다고. 그럼 여기 경계벽에 대한 피난구 설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 공급 계약 체결할 때 알려주라는 거지 뭐. 이 공동주택, 견본주택 마감재 모델하우스 마감재 목록표하고 그리고 발코니에 경계벽 사이에 피난구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입주 예정자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주택급성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거리에 두 가지를 가져가잖아. 견본주택 마감재 목록표하고 각 실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주택급성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하고 청약 계약서 쓸 때는 두 가지를 제공하면 되잖아. 역시 견본주택 마감재 목록표하고 발코니, 경계벽 사이에 피난구 설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비교가 됐죠? 네. 그리고 4번, 5번 읽으시면 되잖아요. 양가로 4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장구속을 진행한 제공받은 마감재 목록표, 영상물 등을 출거처 사용 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 이상 의무 보관하죠? 2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했다가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감재 품질 유지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시험 나온 거예요. 마감재 품질 유지 의무. 잠깐만요. 여러분, 창문은 뭐 A4 창문으로 쓰기로 하자. 뭐 등급이 상중하기 전에 A4 상급 품질의 창문을 쓰기로 했다고, 창을. 근데 만약에 A4가 파산해서 그 마감재 목록표로 작성된 이 창문을 A4 상급 창문을 못 쓰게 된 거죠. 그러면 그 품귀 등 현상 또 제공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그 재료를 쓸 수 없다면 같은 질, 동급의 질 이하를 써야 됩니까? 그 이상을 써야 되겠습니까? 이상. 그런 얘기지, 그렇다고. 상식 수준이잖아. 읽어볼까요? 5번 사업주체가 마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이나 마감재 목록표상 마감재와 다르게 마감재를 시공 설치할 때는 출거두죠. 이 작년 시험 문제예요. 당초 마감재와 같은 질 이하로 써야 됩니까? 이상입니까? 이상.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뭐. 자, 지나갈 때 읽었으면 좋겠고요. 655페이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가 대체로 자주 나왔었거든요. 대체로 자주 나왔었는데 22, 23 연속 출제되다가, 그죠? 26 출제되고요. 27, 28, 29 세 번을 쉬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또 상당히 많이 좀 높아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죠. 분양가 상한제는 좀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개요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야 교재를 보는 게 좋죠. 그래서 655페이지를 그대로 펼쳐놓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컬러로 복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컬러로 인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니까 이해하면서 밑줄도 긋고 배경 설명을 좀 듣고 그 다음에 같이 교재를 보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55페이지도 움직이지 말고 거기만 살짝 들면 돼요. 지를 보실까요? 교재 페이지를 움직이지 말라면은 막 움직이고 싶죠, 그죠? 자, 봐주시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예요. 분양가 상한제. 여러분, 아파트 분양가는 누가 정하죠? 정부가 정합니까?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정합니까? 주택건설회사가 정하죠. 뭐 분양가는, 그죠? 그때 분양가는,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되냐면은, 자, 아파트 분양가는 이렇게 산정됩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일단은 이꼴 택지비, 땅값하고
택지비하고 그리고 건축비, 아파트 짓는 건축비 이 두 가지를 합합니다. 택지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하여 아파트 분양가 산정이 돼요. 산정되면은 건설회사들이 여기다가 일정한 마진을 붙여서 이제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는 자, 법이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산정하고 이를 합하여 분양가를 산정한 다음 그 산정된 분양가를 공시합니다. 분양가 공시제도 들어보셨죠? 분양가를 공시해요. 이렇게 산정되면 분양가를 공식적으로 공시합니다. 공시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면은 여기서 건설 공급되는 이 공동주택은 이 산정 공시된 이 공시된 분양가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주택건설사업주체가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합니까? 분양가를 정할 때 규제를 받습니까? 규제. 분양가 규제 제도로 보시면 되잖아요. 공시된 분양가 이하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분양가를 정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죠. 분양가는 자율적으로 건설사업주체가 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시된 분양가 이하로 정하도록 규제를 받는 것을 분양가 상한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조율을 받게 되는지 일단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컬러로 복사되어 있다고. 그죠? 컬러로 복사되어 있을 겁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교재를 보시면 되잖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대상 지금 외우세요. 주택법에 의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은 일단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주택법 54조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이게 컬러로 복사되어 있죠? 인쇄되어 있잖아.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럼 봐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니까 우리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건설 일반에게 공급하는 주택이어도 단독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 밑에 아니야 단독주택으로 적으면 더 명확해지잖아 범위가. 단독주택,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단독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공동주택만. 그리고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허를 받고 건축하면은 사업주체입니까? 건축주가 됩니까? 건축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주가 허가를 받아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닌 거예요.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고. 범위가 명확해졌죠? 이 정도는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요. 어디에서? 지역에서. 적용지역이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박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스 안에 두 가지 있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죠.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이 뭐죠? 공공택지잖아. 공공택지 안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 봐요. 자, 주택법상 공공택지 안에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도 공공택지는 아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민간택지라고. 그러니까 공공택지 외의 택지, 민간택지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잖아. 이렇게 공공택지이거나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한 지역에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전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까? 시도지사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니까.
공공택지는 지정할 필요도 없어. 그냥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거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 공동주택 중에서 일정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거,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거, 책장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제일 위에 보니까 적용 제외 나와 있습니까?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3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어도 박스 안에 1, 2, 3번에 해당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세 개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기억번에 줄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 미칠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도시형 생활주택 몇 개가 있죠? 3개. 아까 나왔잖아.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원룸형 주택. 그 세 가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죠. 그 종류도 외워놔야 됩니다. 단지형 열주택가, 단지형 다세주택가, 원룸형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거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원룸형 주택.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 그리고 2번은 밑줄 잘 끄세요. 클레로 복사되어 있구나. 줄 거죠?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업하는 공동주택.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건설공업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아요. 3번 줄 거죠? 관광특권에서. 줄 거고 있습니까? 관광특권에서 청소가 몇 층? 50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높이가 몇 미터?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러면은 잠깐만요. 아까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잖아. 그죠? 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그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마음대로 지정합니까? 법상 요건에 해당해야 됩니까?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겠죠? 그 법상 정한 지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꼭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자를 넘겨주세요. 책자 넘겨주면은 658페이지 봐요. 제일 위에 봅니다. 5번 별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과 해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권자 누구죠? 국장. 아까 했잖아. 국토부 장관만 지정권자 되는 거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잖아. 지정권자고요. 그때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 지정 기준이 핵심 곡곡에 몇 개 나와 있죠? 3개. 박스 안에 핵심 곡곡, 박스 안에 1, 2, 3번 묶어서 암기. 이것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꼭이요. 꼭이요. 이런 것은 이제 문제풀이 한 7월달부터 서서히 외우기 시작해서 점수를 올려야 된다고. 이제 7월달부터 문제풀이 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외우면 돼요. 그때부터 외워서 7, 8 지나고 나면은 9월달, 10월달 되면 다 답을 찾게 된다고. 아직 이런 것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암기하진 않았잖아. 그 점수는 아직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자, 1번 같이 봅니다. 직접 물부터 소급해서 12개월간 지금도 줄 거죠.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줄 거죠. 지금부터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2배. 동그라미에 두죠. 2배를 초과했거나. 2번 내려주십시오. 직전 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자, 지금부터 줄 거죠.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몇 퍼센트? 20% 이상 증가된 지역입니다. 2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은 2배 20% 이상 증가된 지역. 나중에 숙달되면 그렇게 봐야 돼. 객관식이니까. 내용은 읽어뒀고 2배 20% 이상의 거래량 증가율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3번에 직전 월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자, 지금 줄 거죠.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에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몇 대? 5대 1. 동그라미에서 5대 1 초과 동그라미. 그리고 그 줄 끝에 저 뒤에 국민주택 규모 월평균 청약 경쟁률,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월평균 청약률은 모두 10대 1 초과. 10대 1 초과 동그라미 하면 되잖아. 2배 20%, 5대 1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10대 1, 2배 20%, 5대 1, 10대 1 초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죠? 2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기준 2배, 20%, 5대1, 10대1 초과. 그렇게 점검하시라고요. 이걸 외우라고 하니까 문장을 다 외우니까 문장은 읽어두면 되는데 다 외우니까 힘든 거잖아요. 힘들고 자꾸 잊어버리고. 객관식이잖아. 객관식이죠. 보면은 기억나면 되겠어. 나머지 문장은. 그래서 2배, 20%, 5대1, 10대1. 국민주택, 규모주택은 청약 경쟁률 얼마? 10대1.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앞으로 656페이지 와요. 656. 656페이지 오셨습니까? 656페이지 양괄호 3번 분양가 산정 나와 있습니까? 줄 거죠.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가는 택지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줄 거예요. 분양가격은 택지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줄 것입니까? 네, 그때 동그라미 1번 택지비 산정 기준하고 동그라미 2번에 건축비 산정 기준,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요. 택지비 산정 기준과 건축비 산정 기준, 건축비 산정 기준을 묶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대 걱정 말아요. 암기가 간단하다고. 그러니까 문장을 다 보니까 힘들다고. 보세요. 여러분 아까 금방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하죠?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하여 분양가 산정된다고 했잖아. 근데 택지비는 교재를 보시면 외울 수 있도록 핵심 콕국에 정리를 해뒀다고. 657회 오른쪽 제일 위에 보니까 택지비와 건축비 산정 기준을 외울 수 있도록 공식을 만들어뒀죠. 공식도 아니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여기에 둔 거라고. 그래서 잠깐 봐요. 저를 보고 외우면 외워진다니까. 공공택지 아니잖아. 공공택지 안에서 택지비는 어떻게 산정하냐면은 택지 공급 가격에다가 택지 공급 가격, 공공택지에서는 택지 공급 가격에 플러스 택지 관련 비용을 더합니다. 그래서 공급 가격 플러스 비용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택지비는 감정가액, 택지 감정가액에다가 감정가액 플러스 택지 관련 비용을 더하게 됩니다. 구분하면 되겠네. 공공택지에서는 공급 가격 플러스 택지 관련 비용을 더하고,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감정가액에 택지 관련 비용을 더하면 되죠.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짧아지죠. 그리고 이런 것은 심각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거의 지문에 들어간 거는 낮은데 들어갈까봐 준비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만 딱 뽑아서 쪽지 이런 것도 별로 필요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부터 이거부터 강의하고 외우라고 했겠죠. 개요하고 적용 대상, 적용 제외, 그리고 민간 택지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이 핵심이니까 그 전달했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객관식 문제 풀이가는 혹시 모르니까 한 줄씩 들어갈 수 있거든. 이게 정답을 다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OX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니까 심각하게 이런 것은 연구하면 안 돼요. 알겠죠? 1년 만에 자격증 따야 되니까 들어가서 이때 감정 가격을 어떻게 산정해 또 연구가 들어가 버리면 이상하게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연구 과정입니까? 1년 만에 자격증 tab니까? 자격증. 학문 연구 과정은 아니죠. 그냥 좀 단순화시켰으면 좋겠어. 시간을 오래 투자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격까지 깊게 들어가지 말자. 공공택지에서 택지비는 택지 공급 가격에 관련 비용을 더하여 산정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감정 가액에 관련 비용을 더하여 산정하는, 그렇게 오시고, 건축비 있잖아요. 이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하여 발표하는 건축비를 기본행 건축비라고 한다고. 기본행 건축비라고 그래. 이름을 기본행 건축비라고 하더라고. 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건축비를 뭐라고 하죠? 기본행 건축비라고. 그 기본행 건축비에다가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더한 금액 그렇게 보면 돼요. 기본행 건축비에 더한 금액으로 한다. 건축비는 기본행 건축비에 더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정답 결정합니까? 오지선에게 한 줄 들어갑니까? 한 줄 들어간다는 거지. 그때 OX를 판단할 정도 수준만. 이상 연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형 건축비가 무엇이지? 연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건축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한 거죠? 기본형 건축비라고 불렀을 뿐이라고. 이게 뭐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깊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은
지엽적으로 오지에 한 줄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낯설어 할까봐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거라고. 자, 지금까지 분할과 상한제였습니다. 넘어갈까요? 661페이지 와요. 661페이지 661 661페이지 오셔서 03번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이 나와 있고요. 별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체 행위 제한을 밑줄 그시고 별표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교재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기 대신에 교재 읽어드리고 밑줄을 먼저 그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해하셔야 됩니까? 밑줄만 끊습니까? 밑줄만 끄시고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 없이 밑줄만 잘 끄시면 됩니다. 네, 머리 아프니까 설명 듣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알겠죠? 밑줄을 잘 껐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준비하시고. 아직 줄 끄지 마세요.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서 건설되는 주택과 그 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밑줄 껐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가로는 잘 건너뛰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날 이후 60일까지 여기까지 밑줄 쭉 그십시오. 가로를 건너뛰면서 혹시 가로 안에 줄 것이면 네, 줄 파내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날 이후 며칠까지죠? 60일까지. 밑에 적으십시오. 이게 제한기간입니다. 사업주체의 행위제한 기간입니다. 제한기간이 되죠. 제한기간이죠. 사업주체 행위제한 기간. 이것만 정답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사업주체 행위제한 기간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당해 주택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날 이후 60일까지. 이 기간 동안 손떼시죠. 입주자의 동의 없이 다음 중 한 개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지행위, 사업주체의 금지행위가 몇 개 있죠? 3개. 박스 안에 들어오세요. 박스 안에 동그라미 1, 2, 3번 앞으로 묶어주세요. 네,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금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금지행위가 몇 개 있죠? 3개. 이거 외우셔야 되죠. 줄 것죠.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부터 끝까지 밑을 쭉 담보물권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십시오. 전세권, 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네,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은 동그라미에 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임차권도 아니고요. 부동산 임차권도 아니고요. 뭐죠?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3번 줄 긋죠.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줄 쭉 끄시고 매매부터 끝까지 줄 끄시고 처분 동그라미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박스 위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이 경우 찾았습니까? 이 경우 처음부터 줄 거예요.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무엇을 말한다? 입주 가능일을 말합니다. 입주 가능일까지 줄 거고 입주 가능일 동그라미에요.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까지 줄 것이고 입주 가능일 동그라미에 두시고 이렇게 두시고 고개를 들면 방금 밑줄 그어드린 것을 이해하면 입력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필기는 끝났죠? 밑줄 끄는 게 필기거든. 그래서 이제 고개 들고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으시와요. 좋으시겠다. 밑줄 긋고 나면 다 설명도 해주지. 그쵸? 혼자 고민할 필요도 없지 뭐. 설명 듣고 이해되면 또 한번 입력이 된 거고 반복되면 저절로 익숙해질 거고 시험 칠 수 있게 되고요. 자, 제목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행위 제한이죠. 그러면 잠깐만 교재 안 봐도 돼요. 밑줄 긋었으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그 사업주체를 하여금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행위를 못하게 법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지. 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주체, 건설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행위를 못하게 규제하는 거예요. 현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현장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Y건설이에요. Y건설이 서울시에다가 500세대 아파트를 지어요. 건축가 봤습니까? 사업계획서는 봤습니까? 공동주택 30대 이상이면 사업계획서 대상이잖아. 사업계획서를 받고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Y건설을 건축주로 부릅니까? 주택법상 사업주체라고 합니까? 사업주체로 부르지. 이렇게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주체 Y건설이 서울에 500세대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서울시청에다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서울시잖아요.
서울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은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받고 대지를 조성하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죠.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럼 봐요. 이렇게 주택법상 건설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건설되는 이 주택가 대지에 대한 청약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주택건설 사업주체하고 또 누가 있죠? 입주 예정자가 청약 계약의 당사자예요. 맞죠?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이 주택가 대지에 대한 청약 계약의 당사자는 주택건설 사업주체 Y건설하고 입주 예정자가 있다는 거지. 앞으로 이 주택건설 사업주체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하는 이 주택가 대지에 대해서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때 사업주체 행위제한 기간 어떻게 되죠?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해오는 거라고. 사업주체 행위제한 기간. 자, 주택보상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려면 조금 전에 배웠잖아. 입주자 모집을 하려면 시당,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잖아.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승인 신청 이후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이거요. 이거 자체를 정답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것은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하니까 10번 이상 읽어야 돼. 최소 10번 이상 읽었으면 좋겠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부터 당해 대지와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그리고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뭘 말한다?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이것도 정답이 결정한 적도 있고.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해. 이 기간 동안 주택건설 사업주체는 세 가지 행위를 못하는 거죠. 금지 행위가 몇 가지 있었죠? 아까? 세 가지. 가등기 담보권 등등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권 등등 담보물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1번 담보물권 설정 행위를 못한다. 저당권이라든지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이 아니죠. 임차권 하면 틀려. 진짜 많이 당하거든요. 그냥 부동산 임차권도 틀려요. 정말 많이 틀리거든.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조심하십시오.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등 용익물권 설정 못한다고.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뭐 할 수 없죠?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여러분이 Y건설하고 500세대 아파트 중에서 하나를 분양받기 위해서 청약 계약을 하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 듣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죠? 입주 예정자가 되시죠. 나중에 공사가서 아파트 공사 끝나고 여러분이 잔금을 마치면 여러분에게 건설된 주택가 대지는 여러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죠. 그때 건설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된 새 아파트 받으시렵니까?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주체는 이 기간 동안 저당권 등 용익물권 설정을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둔 겁니다.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에서 임대료 받고 있으면 건설회사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중도금 계약금 내고 청약 계약금 내고 중도금 넣고 있는데 이거 다 처분해버리고 수천억을 챙겨서 대표가 해외를 도피하는 행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런 행위를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못한다는 거지. 당연한 얘기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시절 이후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즉 입주 가능일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 말은 입주 가능일자를 말한다고 그랬잖아. 그다음부터 60일까지는 대부분 입주를 끝내고 등기를 다 마치거든. 소유권 보존 등기하거든. 맞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건설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 행위를 못하게,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한 거예요. 단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건설 자금 대출 받을 때는 저당권 설정이 허용돼야 되겠죠.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융자해 주려고 중도금, 잔금 대출 받는 경우가 있잖아. 그때는 저당권 설정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입주 예정자를 위해서 주택 자금을 이렇게 융통해 주거나 건설 자금을 융통할 때는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이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662페이지 제일 위에 양가로 2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 설정이 허용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까? 세 가지는 지나갈 때 읽으시면 되잖아. 방금 설명 다 드렸잖아요. 동그라미 1번 박사원의 동그라미 1번 입주 예정자에게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 일부 융자를 해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주택 건설 자금 융자를 받거나 2번 주택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융자받는 경우에 저당권 설정 등은 허용돼요. 그리고 사업주체 파산, 합병 분할, 그리고 말소 또는 영업 정지 등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서 사업주체가 합병 분할, 파산 등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돼서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 부기등기. 부기등기 뒤에 부제목을 적어주십시오. 부기등기 뒤에다가 부제목을 적어줍니다. 부기등기 뒤에다 적어주세요. 제3자의 행위 제한. 제3자의 행위 제한이라고 적어놓고 교재 보면 안 돼요. 교재는 조금 이따 같이 적어야 돼, 같이. 그래서 쓸데없이 교재 보지 말고 쓸데없이 적지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네. 두 사람이 계속 필기를 하시면서 놓치는데 그러시면은 안 돼요. 설명드리는 게 최고죠. 책에 다 읽어주는데 저에게 집중해요. 제3자의 행위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지. 여기 집중.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건설되는 주택과 대지에 대한 청약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죠? 아까 주택건설 사업주체 Y건설하고 입주 예정자가 청약 계약의 당사자잖아. 이 사업주체 건설회사하고 입주 예정자가 청약 계약을 하고 사업계획서 받고 아파트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건설회사도 아니고 입주 예정자도 아닌 갑돌이가 있다면 그 갑돌이는 청약 계약의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제3자가 되는 거야. 만약에 갑이 Y건설에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 신청하려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었잖아.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으니까 이 갑이 건설회사 Y건설로부터 채권을 확보하려고 Y건설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이 주택과 대지를 압류, 가압류, 가춤 등의 목적물로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집 다 짓고 잔금을 마치고 사용고소 받더라도 무사하게 소유권이 이전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압류 풀기 위해서, 그죠? 가압류 풀려고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기존 아파트 팔았어. 잔금 대출 받았어. 전세금 다 넣었어. 키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 그럼 수백 시대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은 이게 정부 자치단체 문제가 아닐 거란 말. 난리도 아닐 건데. 그래서 앞으로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주택건설 사업주체나 입주 예정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이 주택과 대지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할 수 없는 재산임을 사업주체나 하여금 소유권 등께 부기등기를 하도록 한 거예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께 부기등기하라고 하고, 부기등기 이후에 압류 등 행위는 재판 없이 무효로 한다고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부기등기 이후에 압류당하고 가압류당하고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더라도 그 행위는 전부 무효니까 압류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잖아. 그렇게 해서 건설 사업주체나 입주 예정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가압류 등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뭘 만든 거죠? 부기등기 제도를 만들게 된 거야. 그러니까 부기등기 제도는 사업주체 행위지 아닙니까? 사업주체나 입주 예정자가 아닌 청약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 등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잖아. 그래서 부제목을 제3자의 행위제로 붙여드리는 거고. 그럼 우리 시험 쳐야 되잖아. 아직 제도 봐야 되는데 교재는 같이 보려니까. 제3자의 행위제한. 그러면은 이때 부기등기 의무가 누구에게 있을까? 등기 의무자. 그리고 이런 주택하고 대지 등 건설 시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보통 대지 조성이 끝나고 아파트 짓잖아. 그죠? 그래서 주택과 대지는 부기 등기 시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 부기 등기 시기가 달라. 구별해야 시험 치지. 등기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국가 등은 부기 등기 의무가 면제됩니다. 누가 부기 등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부기 등기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부기 등기 시기가 다르니까 구별하면 되지 뭐. 부기 등기 내용은 그냥 뭐 참고하시면 되고, 말씀 다 드렸잖아. 압류, 가압류 등 목적물로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내용으로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내용을 준비하시면 돼요. 교재 오세요. 사업 주체 부기 등기 의무 읽어드립니다. 저당권 등 설정 제한할 때 사업 주체는 미칠 거예요. 밑에 적어요.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사업 주체는 662페이지 중간에 있죠. 사업 주체는 줄 것이고 등기 의무자. 사업 주체는 손떼고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제한목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청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줄 것죠. 부기 등기해야 한다. 줄 거면 되죠. 그래서 부기 등기 의무는 누구에게 있죠? 사업 주체에게. 제3자의 압류 등 행위를 받기 위한 부기 등기 의무는 사업 주체에게 있다는 거죠. 다만 동그라미 지금도 줄 거예요. 끝까지 줄 거죠. 사업 주체가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 주체의 소유가 아니라면은 부기 등기 합니까? 부기 등기 의무가 면제됩니까? 부기 등기 의무는 면제됩니다. 꼭 읽어둬야 되고요. 사업 주체가 공공사업 주체이거나 대지가 사업 주체의 소유가 아니라면은 부기 등기 의무는 면제돼요. 그리고 부기 등기 내용은 됐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옵니다. 663페이지 양괄호 3번. 663페이지 박스 밑에 큰 박스 밑에 양괄호 3번 부기 등기 시기 나와 있습니까? 네, 여기 양괄호 3번 별표하시면 되죠. 부기 등기는 다음 줄 거예요.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하여는 줄 거예요. 주택입니까? 대지입니까? 대지. 아까 대지하고 주택은 부기 등기 시기가 다르죠? 이거 구분하는 문제라니까. 주택 건설 대지는 언제 부기 등기하느냐면 줄 거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합니다. 밑줄 잘 꺼셔야 되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합니다.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밑줄 것이고 주택 동그라미 건설된 주택은 언제 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합니다. 그래서 대지하고 주택은 부기 등기 시기가 다르죠. 비교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려오세요. 부기 등기 말소 사유가 두 개 있거든요. 사업 주체는 다음 줄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그리고 입주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1번, 2번이 부기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말소 사유가 됩니다. 말소 사유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됐거나 사업계획 승인 취소 동그라미 1번 부기 등기 말소 사유 1번이죠. 다음 그 뒤에 입주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뭐죠? 말소 사유. 이 두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부기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그리고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신 날부터 60일 지나면 부기 등기 말소는 허용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며칠이 지나면 60일 지나면 그때는 부기 등기를 말소하게 됩니다. 왜요? 60일 동안은 행위 제한 규정이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말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제3자의 행위 제한, 사업주체의 사업주체의 부기 등기 의무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665페이지입니다. 665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규정이 나와 있고요. 이 제도가 한 4, 5년 전에 도입됐거든요. 4, 5년 전에 도입됐는데 작년에 단독 출제되고 그 앞에도 한 줄 들어가고 해서 두 번이나 시험 나온 거 있죠.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그래서 별표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도 일단 배경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재를 바로 보면은 의미 없이 외워야 돼. 그래서 자, 고개를 드시고 설명을 좀 듣고 이거 설명 듣고 나면은 또 한 판 쉴 거예요. 힘내시고. 마지막 시간 되잖아. 오늘 수업은 한 2시 20분까지 하니까. 오늘 총강이잖아요. 종강 기념으로 플러스 20. 한 2시 한 15분 내지 20분까지 진행하거든요. 네. 다 그렇게 했었어. 종강은. 그래서 미리 간식도 좀 드시고 마지막 시간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도 충분히 다녀오시고.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휴식 시간이 좀 길어요. 한 10,
3분 정도. 길잖아요. 자, 사용검소 매도 친구 주점 보시고 설명 듣고 교재 봐요. 같이 봐요, 같이. 그래서 앞에 보시고, 여러분, Y건설에서 아파트 다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입주 예정자예요. 입주 예정자시고 좋으시겠다. Y건설을 우리는 무엇으로 불러야 되죠? 사업주체. Y건설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다 지었습니다. 네. 사업주체 행위제한 규정 때문에 압류, 감류도 당하지도 않고, 부기등기 규정 때문에 압류, 감류도 당하지 않았고, 또 사업주체가 매매, 증여 등 방법을 청문하고 도망가지도 않았고, 사업주체가 저당권 설정하지도 않았고, 그죠? 권리관계 하자 없이 여러분의 소유권을 입주 예정자, 입주 예정자 여러분께서는 사용검사 후에 잔금을 끝내고 권리관계 하자 없이 무사히 이제 이 주택 건설 사업에 원리된 이 주택에 대한 입주 예정자 여러분께서 소유권을 이전 받으신 거예요. 축하드려요. 소유권 이전을 받으셨죠.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104동 있잖아. 이게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아파트가 건설된 지역의 토지 일부 딱 5평이었다. 5평 정도는 전체 주택 건설 대지 전부입니까? 그중 극히 일부입니까? 극히 일부. 이 5평을 소유권 말소 소송을 해서 여러분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상태잖아. 소유권 말소 소송을 해서 이겨버린 자가 생겨서 실소유자가 나타난 거죠. 실소유자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업주체가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확보해야 되니까 협의해서 취득해야 되잖아. 그때 실수로 업무착오로 누락됐거나 소유권 취득에서 누락이 됐거나, 그 다음에 조상님 땅 찾기도 있잖아요. 소송에서 이겨서 실소유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5평의 실소유자가 나타나서 오셨죠? 내 땅 위에 아파트를 지었다 고라 이렇게. 세상에, 이거 주변 시세가 평당 1,000만 원이니까 나 많이 받진 않을 거야. 평당 한 5억만 내봐. 아니면 아파트 철거하든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송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그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그죠?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5평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체 주택 건설 대지 면적 5% 미만입니다. 5%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말소 소송 등 승리로 실소유자가 나타나면 그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중 대표자를 선정해서 전체 입주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시가로 매도 청구는 시가로 공식처럼 기억하시라겠죠? 네, 매도 청구를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된 거죠. 괜찮아졌죠? 시가로 매도 청구하고 매도 승소 판결을 받으면 쉽게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사례가 제법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제를 4, 5년 신설되는데 그동안에 2번 정도 출제를 했으니까. 여러분, 전체 주택 건설 대지 면적 몇 % 미만일 때만 5% 미만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는 겁니다. 사용 검사 후에, 그죠? 매도 청구 제도가 도입된 거죠. 교재 보시면 되죠. 이제 읽어드릴게요. 주택 소유자들 665페이지죠.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동그라미. 이때 일부는 5% 미만이에요. 전체 주택단지 대지에 속하는 일부 5% 미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서 사용검사 이후에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동그라미 하죠. 시가로 매도 청구를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일부는 몇 % 미만이죠. 전체 주택 건설 대지 면적 5% 미만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를 시가로 허용하게 됐다는 거지. 그럼 소송해야 되니까 대표자를 선정하는 게 효율적이죠. 그래서 내려와요. 주택 소유자 전체 얼마죠?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해서 그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그리고 2번 당연히 읽어야 되죠. 그때 매도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대표자에게만 효력이 있어야 됩니까? 모든 소유자입니까? 모든 소유자에게 효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매도 청구 허용 면적은 전체 대지 면적의 몇 % 미만이어야 되죠? 5% 미만일 때만 허용이 됩니다. 넘어갔어요.
그때 매도 청구를 하려면 의사표시, 그때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되죠? 2년 내에 해야 됩니다. 네, 2년 내에 실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의사표시가 송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럼 2년 내에는 언제든지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네. 그리고 5번, 주택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 전부를 건설회사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매도 청구 소송 비용 전부는 사업주체에게 구상이 허용됩니다. 좀 휴식하고 주택 공급 주소 교란 금지 규정으로 들어갑니다.